방금 전에 우리가 한 계산이 중력파 소스가 있을 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중력파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를 알아내는 포뮬러를 계산을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스가 있을까? 우리 우주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전자기파의 소스는 저 다이폴 레디에이션 할 때 토탈 차지는 0이고 차지 분포가 적당한 프리퀀시로 움직여서 전자기파를 내는 식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가장 간단하게는 뭐 플러스 전화 하나 있고 마이너스 전화 하나 있고 서로 위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진동을 하면 다이폴 레디에이션의 소스가 된다고요. 전자기파의 다이폴 레디에이션과 비견할 만한 간단한 중력파의 소스 중에 우리 우주에 실제로 충분히 많이 존재하는 예시를 들려면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로 바이너리 펄사라는 걸 들 수가 있는데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만드는 가정들을 몇 개 도입을 합시다. 두 개의 별이 이루는 쌍성계인데 두 별의 질량은 같다고 치고요. 일반적으로는 오빗이 타원 비슷하게 생긴 게 나올 수 있지만 그냥 원궤도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두 별 사이의 중심점, 질량 중심에 해당되는 점을 기준으로 같이 돌겠죠. 그리고 아직은 속도가 충분히 느려서 케플러 방식으로 풀어도 상대론적으로 큰 것과 오차가 크지 않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저 시스템의 구심력이 어떻게 되는지로부터 속도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읽어낼 수 있고요. 저 앵귤러 프리퀀시도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낼 수 있고요. 저 궤도의 주기는 프리퀀시랑 바로 연결이 되고요. 이 바이너리 시스템의 토탈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키네틱 에너지 똑같이 생긴 거 2배해서 집어넣고 포텐셜 에너지 하나 집어넣으면 토탈 에너지가 나오겠죠? 예, 역시 뉴턴 역학에서 이거 계산하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고요. 최종 결과는 분모의 4배의 L 분자에 Gm 제곱 들어오는데요. 이 에너지 값이 음수가 된 거는 이 쌍성계가 바운드 오빗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까지는 중력파 영향을 생각을 안 한 거고요. 이 쌍성계도 중력파의 소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력파를 방출을 하고 그 중력파가 에너지를 끌고 나간다고요. 그러면 이 쌍성계가 에너지를 잃은 만큼 궤도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 궤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앞서서 쿼드러플 레디에이션에서 일반적으로 적을 수 있는 포뮬라, 즉 루미노시티가 트레이스 제거한 쿼드러플 모먼트의 시간 미분 3번 한 거의 제곱의 타임 에버리지에 비례한다는 그 포뮬라에다가 그 포뮬라의 쿼드러플 모먼트 계산하는 데에 이 쌍성계의 움직임을 집어넣는 거예요. 만약에 이 쌍성계가 회전을 안 하고 있으면 T00라는 게 이 별의 위치에 델타 펑션 갖다 박은 모양새를 취할 텐데 궤도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타임 디펜던트한 식으로 델타 펑션이 움직여야 될 테고, 뭐 좀 길지만 하려면 굳게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계산이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정확한 계산보다는 최종 답과 디멘션 카운팅에 관심이 있다면 디멘션 카운팅은 사실 저 앞에서 했던 에스티메이트를 벗어나지 않는데요. G의 리니어하고 M의 제곱에 비례하고 L의 4승에 비례하고 오메가 6승에 비례하는 건 디멘션 카운팅 수준의 얘기고, 이거는 자세한 계산 다 안 해봐도 맞출 수 있고요. 반면에 앞에 계수가 128 나누기 5가 된다는 건 이건 자세한 계산 안 해보면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계산 과정은 각자 참고문헌을 찾아보시고요. 저는 결과만 인용을 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텐데, 이걸 좀 다시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등장하는 여러 파라미터들이 서로 다 독립이 아니라 케플러 궤도가 만족하는 조건들을 만족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는데요. 이만큼 계속 에너지를 잃을 거란 말이죠, 이 쌍성계가. 그래서 궤도도 반지름과 프리퀀시와 모든 파라미터들이 다 조금씩 변할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순식간에 궤도가 왕창 변하느냐면 그건 아니고요. 이 에너지 값 전체 값에 비해서 한 주기당 잃어버린 에너지의 값은 상당히 작습니다. 중력이 약한 힘이기도 하고 중력파가 끌고 도망가는 에너지 값이 작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위 고전역학에서 얘기하는 Adiabatic Approximation이라는 걸 쓸 수가 있고요. 이 전체 에너지 중에 한 주기 동안 잃어버린 에너지의 양은 굉장히 작은 값이다. 그러면 한 주기당 에너지 평균된 값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랑 실시간으로 에너지가 잃어버리는 이 레이트를 한 주기에 평균된 값이랑 거의 일치를 하는데요. 이 작다는 파라미터의 제곱 오더 이상으로 더 작아지기 때문에 이 차이가 고전역학에서 잘 개발해 놓은 Adiabatic Approximation 방법론을 따라서 궤도의 정보들, 에너지, 반지름, frequency, period, velocity 등등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다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했으면 실제 데이터랑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역사적으로 처음 제대로 관측된 바이너리 펄사가 펄스와 테일러라는 두 분에 의해서 발견이 된 1974년에 처음 발견된 펄사가 있고요. 두 분의 이름을 따서 펄스 테일러 바이너리 펄사라고 지금까지도 부르고 있는데 저 당시에 테일러라는 분은 젊은 교수님이었고 헐스라는 분은 대학원생이었고 펄스라는 분은 저 펄사 관측한 이후로는 전체 물리학을 떠나서 플라즈마 물리학으로 전향을 해서 아마도 전체 물리학 논문은 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펄사에서 나온 중력파를 직접 측정한 건 아니고요. 펄사라는 게 강력한 엑스레이를 발생을 시켜서 그 엑스레이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패턴을 보고 저 상성계의 움직임을 추정을 해낼 수가 있는 건데요. 한번 발견하고 끝인 게 아니라 한 20년쯤 계속 추적을 하면서 열심히 데이터를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력파가 에너지를 끌고 나가면서 궤도가 조금 변한다는 이론적인 결과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궤도가 미세하게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열심히 추적을 했고요. 이론 쪽에서 얘기하는 결과랑 실험 결과가 잘 매칭이 된다는 사실을 20년 정도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확인을 했고 그 결과 두 분이 1993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노벨상 받았으니 끝 그런 거 아니고요. 계속 더 데이터를 축적을 했고요. 그래서 와이스버그랑 후앙이라는 분이 2016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적혀있는 업데이트를 보면 이론과 실험의 차이가 아마 초창기에는 뭐 몇 퍼센트 정도까지 올라갔었을 텐데 지금은 0점 몇 퍼센트 정도까지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 봤는데 이 가로축은 측정 연도예요. 1974년에서 출발을 해서 이 그림이 그려진 건 2005년 정도, 2004년 정도인가 봅니다. 세로축은 바이너리 펄사의 주기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기준으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점점 한 주기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단위가 초, 세컨드고요. 30년 관측한 동안 40초 정도 줄어들었어요. 이 플랫에는 써있진 않지만 그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 바이너리 펄사의 주기가 7시간에서 8시간 사이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30년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누적된 값이 40초 정도 줄어든 거를 관측을 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대단히 놀라운 건데 이 펄사라는 시스템의 성질이 참 좋은 것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엑스레이를 발생을 시킨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하냐면 지구상에 있는 시계 중에 최고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원자시계만 빼고 다른 시계들은 저 바이너리 펄사보다 더 정확히 시간을 지키질 못한대요. 그래서 이 헐스 테일러 바이너리 펄사의 역사적인 중요성 그리고 노벨상 값어치는 어디서 나왔느냐? 중력파의 존재는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1915년, 16년, 적게 거슬러 올라가도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존재가 일찌감치 예견이 됐지만 실험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검출하기가 여의치 않았는데
간접적이긴 하지만 중력파의 존재를 확인한 첫 사례로서 지금까지도 교과서에 남아 있고요.